거지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 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내.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내일 은행에 가갖고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까닥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였건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갔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요양원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요양원에 갔더니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은 똑같다고 합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 몸도 오래 쓰니 고장이 자주 나는 게 당연하지요. 이 한 몸도 오랫동안 내 것이냥 잘 쓰고 있지만 결국엔 버리고 갈 것에 불과한 썩어갈 거죽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사는 동안 별탈 없이 잘 쓰고 돌려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있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혹여 이런 뜻이 하늘에 다다라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아무런 고통 없이 웃으며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복을 욕심부려 바라겠냐마는 평소에 건강식품 영양제를 부지런히 먹는 사람들도 늙어가는 모습은 결국은 그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멀어지는 젊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가여움마저 들게 하지요. 세월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런저런 수단을 붙들고 늘어져 봐야 가는 모습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주름살 지우려 수술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측은한 생각만 들게 할 뿐인 것을. 거죽 보수 공사에 괜한 돈 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병이 들어오면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늙어가는 모습이야 오래 썼으니 어쩔 수 없고 다만 마음만 편하면 족할 것입니다. 편한 마음이 병을 멀리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신지요? 황혼역에 들어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닥쳐올 현실을 몸소 느끼고 계신가요? 어느덧 팔순 고개가 가까워 오면 일주일이 하루 같다고 할까요? 나이 80이 되면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무난 전화도 틈틈이 걸려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뚝 끊기고 맙니다. 아마 이럴 때 영락없는 노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이 되어봐야 노인 세계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도 가지가지입니다. 노선이 있는가 하면 노학이 있고 노동이 있는가 하면 노홍이 있고 노광이 있는가 하면 노고가 있고 노공이 있는가 하면 노추도 있습니다. 첫째, 노선입니다.
늙어가면서 신선처럼 사는 사람이지요. 이들은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렸습니다. 성냄도 탐욕도 벗어버렸습니다. 선도 악도 다 털어버렸습니다. 삶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건너야 할 피안도 없고 올라야 할 천당도 없고 빠져버릴 지옥도 없습니다. 다만 무심히 자연 따라 돌아갈 뿐이지요. 둘째, 노학입니다. 늙어서 학처럼 고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신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 나라 안팎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산청 경계를 유람하지요. 그러면서도 검소하여 천박하질 않습니다. 많은 벗들과 어울려 논일며 베풀고 아낌을 받지요. 또 틈나는 대로 갈고 닦아 학술 논문이며 문해작품들을 펴내기도 합니다. 셋째, 노동입니다. 늙어서 동심으로 돌아가 청소년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학원, 아니면 서원이나 노인대학에서 못다한 공부를 합니다. 식영주역 등 학문이며 서예며 정치 경제 상식이며 인터넷 카페에 열심히 들어갑니다. 수시로 동지들과 어울려 여행도 하고 노래며 춤도 추고 즐거운 여생을 보냅니다. 넷째, 노홍입니다. 문자 그대로 늙은이로 사는 사람을 말하지요. 집에서 손자들 봐주고 텅 빈 집을 지킵니다. 어쩌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서 노인들과 화투를 치고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형편만 되면 따로 나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돌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다섯째, 노광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사는 노인입니다. 함량 미달에 능력은 부족하고 주변의 존경도 못 받는 처지에 감투 욕심은 많아서 온갖 장을 도맡으려고 합니다. 돈이 생기는 곳이라면 체면 불과하고 파리처럼 달라붙지요. 권력의 끈앞풀이라도 잡아보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섯째, 노고입니다. 늙어가면서 아내나 남편을 잃고 외로운 삶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30대의 배우자는 기호식품 같다고 합니다. 40대의 배우자는 어느덧 덥서서는 안 될 가재도구가 돼버립니다. 50대가 되면 배우자는 가보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60대의 배우자는 지방 문화재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배우자는 국보의 위치에 올라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귀하고도 귀한 보물을 잃었으니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지요. 일곱째, 노궁입니다. 늙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한술 뜨고 나면 집을 나와야 합니다. 갈 곳이라면 공원이나 광장뿐입니다.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합니다. 석양이 되면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들어갑니다. 며느리 눈치 슬슬 보며 밥술 좀 떠넣고 골방에 들어가 한숨 잡니다. 사는 게 괴롭지요. 여덟째, 노추입니다. 늙어서 추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쩌다 불치의 병을 얻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못 죽어 생존하는 가련한 노인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해당될까요?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외롭고 고달프다면 내 생을 위해서라도 공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원은 큰 데에 두고 공은 작은 데부터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에는 괴념치 말고 공덕 쌓기에만 힘을 쓰면 큰 공과 큰 대우가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많은 짐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은 산 아래 남겨두는 법이지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전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통해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그리 초라하지 않으려면 내 노후를 현명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 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걸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에 사는 할머니들이 무지 많아요. 그 50평이 밥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 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지금 3번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여서 보내요. 그걸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로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갖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만약 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 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70에 집을 정리했어.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 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하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까닥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을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갖고 어떻게? 은행 가갖고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노년에 믿지 말라 원칙이 있어요. 노년에 뭘 믿지 마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믿지 말래. 남편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노년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재산을 100억인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증한 적 있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버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지금 재산 뭐 많은 재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재산 읽은 거 남편 혼자 읽었어요? 아니죠? 근데 남편이 할머니하고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 보증 딱 써주고 왔어. 근데 그게 싹 날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남편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그건 삶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래요. 마누라를 믿지 말아라. 그럼 할아버지들 와서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누라가 내 돈을 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본당 신부 관두고 이제 평창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쫙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교리하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왜 난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고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하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요.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거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해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그냥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학교가 필요해야 되니까 4년제.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7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야.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Invest Bank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 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 나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왔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고 오는 거 다 뺏어가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좀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컨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내.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10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한시모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10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그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에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기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갖고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 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 전쟁에 시집와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학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줄미살 빠진 거야. 죄는 줄미살 빠진 건데 이 줄미살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성사 들어오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그러지 마세요.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나가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신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기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예?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해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참 쪼그리고 앉아있어.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열 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 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 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 번 갖다 주고 무료영론에 밥 한 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한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야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4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이 어떠셨나요? 늙어서는 돈 쓰는 재미로 살아야 꼴까닥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참 감명 깊었는데요.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좋았습니다. 노년에 믿지 말아야 하는 것 2가지. 배우자와 자식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대학에 재산을 몇백억 기증했다는 사연은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때문에 노년에 배우자를 믿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생을 함께 살며 모아온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인데 이 할아버지처럼 막무가내로 혼자 기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창현 신부님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노후의 재산 관리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받는 용돈의 액수는 정말 놀랐습니다.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자식한테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용돈을 받아서 어떻게 노후 보장이 될까요?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 건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기지 마세요. 자식에게 올인하다가 쪽박차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말처럼 노년은 자식에게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회자되는 노인 10계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인 10계명은 노인이 최소한 지켜야 할 10가지 도덕적 계율입니다. 허물없는 노인들 사이, 흔히 술자석에서나 하는 푸념이지만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경고입니다. 노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자식한테 효를 기대하지 마라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소위 반포지효는 이젠 먼 태고적 전설처럼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고이 기른 자식도 부모를 늙음하게 제대로 모시기는커녕 귀찮게 여겨 동네 요양원에 버리다시피 방치하는 세태입니다. 둘째, 남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지 마라입니다. 옛말에 마누라 자랑하는 놈은 온병신이고 자식 자랑하는 놈은 반병신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기륭화복은 새옹지마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잣대로 자식을 남 앞에 치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남 앞에서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마라입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나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50보 100보 처지입니다. 괜시리 힘주어 보아봤자 남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만 외롭습니다. 넷째, 돈 있다고 자랑 말고 뻐기지 마라. 인생 80이 넘으면 돈 쓸래야 쓸 곳도 없고 맛있는 음식조차 갈수록 솥에 씹는 듯 합니다. 돈이 억만금 있어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비추어 보아 몇 푼 쓰지도 못하고 3평 남짓한 땅만 차지한 채 귀소합니다. 다섯째, 공공장소에서 목청 높이지 마라입니다. 허리는 꾸부정, 걸음걸이도 휘청휘청, 눈은 침침, 귓속은 윙윙거리는데 웬 목청만 그리도 높고 요란한지 마치 자기 집 안방이냥 행세합니다. 조용히 세상사를 음미하고 관조하듯 여생을 즐기세요. 여섯째, 지난날에 화려했던 한때를 내세우며 되씹지 마라입니다. 왕년에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한 몸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며 허세 부리는 노인네일수록 별 볼 일 없는 친구입니다. 고매하고 훌륭한 인품의 노인은 어디서나 낭중지추처럼 은은하게 지적 향기를 내풍깁니다. 일곱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빈자리를 노리지 마라입니다. 경로석이 마치 자신만의 전용석이나 되는 듯 승차하자마자 두 눈을 두리번거리고 좌석에 양보를 바라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앉아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터입니다. 여덟째, 대중이 있는 장소에서는 일행 중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의식적으로 고위직 직함이나 교수 박사 등의 호칭을 외치듯 부르지 마라입니다. 높은 직함을 부르는 것이 자기와 동일시하고자 하려는 심리적 언행일지라도 듣는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감과 불쾌감을 자아냅니다. 아홉 번째, 자식에게 가진 재산을 몽땅 털어 넘기지 마라입니다. 재산을 자식한테 전부 넘겨주고 얹혀 살며 눈칫밥이나 얻어먹고 쥐꼬리만한 용돈이나 타쓰는 처량한 신세는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 열 번째, 맡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직위를 모두 내려놓아라입니다. 자기 소유의 기업체가 되었건 공공단체 명예직 감투가 되었건 80세가 훨씬 넘은 노인네 입장에서는 다 부질없는 거추장스러운 자리입니다. 얄팍한 자리에 연민을 두고 붙들고 있는 것은 노추고 노탐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이 말을 그리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주책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라는 짧은 시문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제라도 인생 마지막 황혼길 아름답게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창현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노인 10계명을 되새기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둘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셋째, 고집 부리지 말라. 넷째, 시샘하지 말라. 다섯째, 공치사하지 말라. 여섯째, 날마다 샤워하라. 일곱째, 날마다 속옷을 갈아 입어라. 여덟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아홉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열째,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하나도 버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것 같죠?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예,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또는 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연세가 80대이신 할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는데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혼자 사는데 재산은 평생 살아온 집 한 채가 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도 없어지고 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내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큰아들에게 나중에 필요할 때 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집 명의를 큰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살았던 아들은 애들은 뛰어놀아야 한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사시던 집보다 좀 더 큰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매각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러던 중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프고 불편해지면서 치료와 요양 등으로 돈이 더 필요해졌지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값의 일부를 아들로부터 받아서 생활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들 답변은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한술 더 떴다고 합니다. 소송하려면 하세요. 우리는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요.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답변을 받은 할머니는 그 분을 참지 못하시고 제 앞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아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쁜 걸까요? 어쩌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재산을 내가 살아 생전에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던 크던 넘겨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준다면 얼마를 언제 어떻게 넘겨줘야 하는지도 역시 고민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재산 이전과 관련해서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50쯤 접어들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보다 일찍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50대에 접어들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문제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아마도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상태라든지 자녀의 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겪은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계획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재산을 언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먼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찍이 전해줬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불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증여를 해주면 이전에 주려는 재산의 가치가 좀 더 낮은 금액일 때 증여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면세점 내에 증여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증여 면세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생기게 될 수도 있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면세점 역시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것처럼 젊었을 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려면 아무래도 주거 공간 가격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자녀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치 않은 시기에 지원이 될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이전하는 것에 대한 다른 관점을 7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이전하게 되면 자녀들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염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경험 부족과 판단 미숙으로 재정관리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인 것입니다. 자녀들마다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녀에게 일찍 증여하기 이전에 자녀의 재정관리 능력을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증여하길 원하신다면 작은 데서부터의 이전을 시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인생의 목적과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인 필요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몸이 불편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리된 후에 재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재산 증식으로 인해서 쌓여진 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나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졌을 때 누가 나에게 경제 조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번 돈으로 또는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나에게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 받을 곳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몸이 불편하면 누가 돌볼 것인가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늙게 되어 있고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하거나 간단한 치료나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모셔보았고 그리고 경험해 보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거동이 불편하고 항상 누군가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매일 매 시간마다 도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일을 해야 하고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불효자여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결국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치료받으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일찌감치 재산을 줬다면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행히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 몫은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는 나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는 품 안의 자녀일 때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못 믿고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이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아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재산,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이 행복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또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친딸과 아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지내는 가족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최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 중 불행하게 된 자녀가 생긴다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한 의대생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주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가족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일찌감치 전했는데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어느 한 자녀가 사고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자녀의 치료와 돌봄에 사용하면 되는데 모든 재산이 이전되었을 경우 그 재산을 다시 분배하는 일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선물을 줄 때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 부모들 세대만 해도 생색내며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말없이 자녀들이 이해하겠지 또는 조용히 지원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날 또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작지 않은 선물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또는 생일 선물이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이런 재정적 선물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을 정기적으로 할 경우 재정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단될 수도 있음을 역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자녀는 이 지원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길가의 거지에게 매일 1,000원씩 주다가 어느 날 주지 않으면 거지는 내 돈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은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또는 유리한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내 자녀에게 언제 이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절대적인 좋은 시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좀 더 일찍 재산을 이전해야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최대한 늦게 이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유리한지, 자녀가 유리한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과 입장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자식에게 재산을 줘야 하는지 안 줘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매서 한번 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거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 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그러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 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줘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강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 받아? 108% 구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된 아버지를 60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다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다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다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저는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신다는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100억 부자인 아들이 자신의 엄마를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한다는 것이 고작 파출부를 보내주는 거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창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하고 며느리는 14% 구박하고 딸이 11% 구박한다는 통계를 보니 나이 들어서 구박 안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내 재산이라도 있으면 구박 안 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하십니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면 자식이 계속 용돈 주고 찾아올 것 같은지 되묻습니다.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죠.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불효자 방지법을 들어보셨나요?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 하면 내가 집도 주고 재산을 다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용돈도 안 주고 나를 책임지지도 않으니까 원래 내 재산이니까 내가 다시 갖고 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내가 자식에게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사는 것입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참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